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의 문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야 공방도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기획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세시간도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제빵 공장에서 게임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사망 이후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나고 이 기업의 어이없는 대처까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카카오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의 전원 공급이 오늘 새벽 100% 복구됐습니다. 카카오 서비스도 대부분 회복되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이어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이 주목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걸로 보여서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 총参谋부는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며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돌렸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2만 8천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앞서 주한 미국 대사도 한반도에 필요한 건 핵무기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카카오 대표 대국민 사과 소식입니다. 먹통 대란이 발생한 지 닷새째 서비스 부문 등을 맡은 남궁훈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카카오가 일단 무엇을 사과했고 어떤 보상책을 내놓았는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남 대표는 뭐라고 하면서 사과했습니까? 네, 카카오가 오늘 오전 11시 경기 판교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카카오 남궁훈 홍은택 각사 대표는 번갈아 읽은 사과문을 통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톡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앞으로 그에 부합하는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이용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사과와 함께 보상 정책을 만들고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 측과 구상권 등 책임 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피해 신고 채널을 오늘부터 운영하며 무료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신고 사례에 따라 정책을 세워야 하므로 보상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남궁훈 대표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카카오 각사 대표로 그동안 서비스 부문 등을 맡아왔습니다. 다만 카카오 총수인 김범수 소장은 오늘 사과 발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도 벌써 닷새째에 접어들었는데요. 막바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측은 오늘부터 먹통 사태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SK 데이터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복구 작업이 지금 완전히 된 건 아닌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네, 불이 났던 이곳 데이터 센터는 어제까지만 해도 서버 만여 대 정도의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모든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는데요. 카카오 측은 이에 따라 이곳 서버를 재운영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민감 장치인 서버 특성상 전원 공급이 정상화됐다고 단번에 복구로 이어지진 않지만 현재 1000여 대 정도의 서버를 제외하고 복구 작업이 완료된 만큼 이르면 오늘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기준 카카오 메일과 다음 메일, 카카오페이 등 주요 기능이 복구됐는데요. 카카오 측은 데이터 유실 없이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수준 정도로 복구가 이뤄졌다면서도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연 등 일부 기능 오류는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신고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늘부터 피해 신고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신고 탭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 2주가량 운영될 계획입니다. 일부 유료 서비스는 이미 보상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멜론, 카카오페이지 등은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무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탈퇴하는 이른바 탈카카오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는 카카오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앱들이 인기 순위에 오르고 카카오톡 이용자도 3,905만 명으로 먹통 사태 전보다 207만 명 줄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유례없는 일인 만큼 논란과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 SK 데이터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둘러 개정하고 입법 전이라도 행정 권고를 통해서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카카오 측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데이터 이중화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이 밖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 역시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입법 논의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청에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혼란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정부와 국회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 서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통화한 인물이 바로 김 부원장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가로 의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부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이 대표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함께했고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김 부원장 체포로 이 대표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김 부원장은 입장을 내고 불법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백한 물증이 있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모든 방법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우철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 한 차례 출석이 일정이 미뤄졌었는데 지금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청사에는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고발된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이 동해상에서 납포돼 닷새 만에 북송됐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노 전 실장 측의 요구로 한 차례 출석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노 전 실장이 강제 북송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네, 탈북어민들을 북송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어민들이 북송되기 전 청와대에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검찰은 이때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 합동조사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 대신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전 실장이 북송 결정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노 전 실장 측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에서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7월과 8월 국정원과 국민의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소환된 인사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직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한 데 이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연이틀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양국관리법 처리 과정과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용 부원장 체포를 두고 논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부원장이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곧장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측근이라고 했던 김 부원장도 모른다고 할 거냐고 꼬집었고요. 진정한 측근이 체포된 만큼 이제 직접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궤변으로는 수많은 부정부패가 덮이지 않을 거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에 이재명 대표는 YTN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김 부원장 체포와 관련된 질문 등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오늘 체포 소식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 부원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당분간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유 씨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김 부원장 체포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를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의정활동 관련 소식도 알아보죠.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 처리가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쌀 시장 격리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쌀값 폭락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쌀의 공급 과잉이 심화돼서 농민이 더 힘들어질 거라며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슈로 막아보기 위해서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21대 총선 관련 무효소송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낙선자 대신 모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2명과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권 정치인 10여 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세현 소속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는 총선 직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낙선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들 대신 소송 자금을 모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자금 수수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입건된 낙선자 10여 명 가운데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에 이어서 어젯밤에도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200발이 넘는 포사격을 했습니다. 또 이번 포사격이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해상 완충구역 내의 포병 사격이면 북한이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거죠? 네, 우리 군은 어젯밤 10시쯤부터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1시간 뒤인 밤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또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군이 오늘 아침에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포사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적들이 어제도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5시 22분까지 강원도 철원군 전방 일대에서 방사포탄 수십 발을 발사했다며 지난 13일과 14일에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자신들을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했다면서 밤사이 포사격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이 그제부터 오는 28일까지 시행하는 연례 야외 기동훈련, 호국훈련을 가리켜 북침 전쟁 연습이라면서 호국 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경고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오히려 남측을 향해 도발을 멈추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대남 맞대응 성격의 군사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 기간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거라는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20차 당대회가 끝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과 관련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며 위협을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과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주한 미군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매우 오랫동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28,000 U.S. forces already stationed on the peninsula. I think that is a signal of our commitment to our defense relationship and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토론회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필요한 건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최근 잇따른 북한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의 감시 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about specific intelligence, but we certainly do maintain, alongside our allies in the region, a very robust indications and warning capability. 미 국무부는 북한 포사격과 관련해 도발과 위협 행위를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선 한결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지난 15일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3살 근로자가 숨진 사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SPC 불매 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이런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공유가 됐고요. 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SPC 불매란 키워드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건 SPC 계열사의 목록들인데요. 누리꾼들은 이 브랜드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또 다른 대체 기업을 제시하면서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볼까요?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지만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기업에는 내 돈을 쓰지 않겠다는 댓글부터 또 피 묻은 빵이라는 반응까지 보입니다. 불매운동으로 가맹점 점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SPC를 규탄하는 점주가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번진 건 그동안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숨진 노동자가 사고 당일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인데요. 혼자서 많은 일을 맡아왔던 고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치킨 500봉을 까야 한다. 난 이제 죽었다. 그리고 서럽다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뒤 휴가를 내고 부산 여행을 떠나기로 했었지만 결국엔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이후에도 현장을 흰천으로 가린 채 공장을 가동했다는 주장이 전해지면서 공분은 더 커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근데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자체가 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 SPC 측은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의 업무는 즉시 중단시켰고 인근 생산 라인도 현재 모두 멈췄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서 동료 직원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샌드위치 공정 전체에 대한 작업을 중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PC 홈페이지 CEO 인사말 가운데 일부입니다. 공장 직원은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일터에서 숨졌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던 말은 허상이 됐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일하고 싶단 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도 사람답게 일하고 좀 여유도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하면 뭐가 그리 어렵니까? 저희가 뭐 회사 요구하는 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좀 일의 양을 줄이고 여유를 좀 갖게 해준다면 사고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네,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끼임 사고를 당했죠.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 너무 허술했고요. 그 대처, 이 기업의 대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망 노동자가 있던 공장에선 끼임 사고가 수년째 이어졌다고 하고요.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 유제품 회사 푸르밀의 전 임직원이 정리해고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동환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 안전장치도 굉장히 미흡했고 사후에 이 기업의 대처도 어이가 없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라든지 추락사가 발생하면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존하는 게 제일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는 그 현장이 그대로 이제 천만 가리고서 근로자들이 옆에서 일을 했던 걸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그 SPC 회사도 문제지만 일단 그 현장을 보존하는 건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제 고용노동부도 그 사건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면은 고용노동부가 일단 작업 중지 명령도 다음 날에 늦게 내렸고 그 명령 대상 자체도 9개의 기계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 7개만 내렸단 말이죠. 유사한 것. 그걸 여기에서 정말 최소화시켜서 너무 조심스럽게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좀 너무 조심스럽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보존 노력을 약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있네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노동부의 권고에 따라서 뭐 중지를 했다고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당연히 지금 이제 직원들이 숨졌으니까 좀 애도의 시간도 가져야 하고요. 직원이 숨졌으니까 그리고 사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급했을까요?
계속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라인이라는 게 한 번 멈추면은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 기간의 매출이 뭐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다시 돌리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멈추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럴 때 결국 대한민국 공권력이라든지 나라에서의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장에서 최근 5년 동안 이런 비슷한 끼임 사고가 15건 발생했었고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손익기였던 그러니까 사망 사고 중대재해까지는 아니지만 예.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실 사고가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끼임 사고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추락 사고 그다음에 뭐 충격, 전복 사고 이렇게 정말 3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 끼임 사고를 저희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안전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는 사전에 규정으로만 안전이 존재를 했고 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조치는 미흡하지 않았나.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대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진으로 이제 이 안에 내부 환경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보니까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던데요, 따로? 정확히 말하면 안전장치 중에 덮개 같은 거는 이제 있긴 할 겁니다. 예. 아예 없진 않았을 텐데 그중에서 일부 장비들은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덮개도 덮개지만 이게 음식물을 혼합하는 거잖아요. 네. 음식물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덮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닫고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럼 여기서 안전 덮개가 열렸을 때는 장비가 멈추게 이런 걸 이제 이중 안전 장치라고 하거든요. 네. 뭐 방호 장치라고도 하고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멈춰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던 거죠. 네. 자동 방호 장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런 그렇군요. 자동 예. 방호 장치나 안전 덮개 같은 건 설치하는 게 의무인가요? 정확히 덮개 같은 경우는 제조할 때는 설치를 해서 설치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사용자들이 뭐 덮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그런 의무는 자율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그게 법적으로 꼭 완전히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확실한 대책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처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북한이 250여 발의 포사격을 했는데요. 오늘도 지금 포사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상으로 약 100여 발의 포를 쏘았다라는 발표,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9.19 합의 때 절대 포사격을 하지 않아야 되는 완충구역에 또 포를 쏜 것 같습니다. 완충구역에서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안에 사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시간은요 오늘 오후 12시 반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 합동참모본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냅니다. 낙탄 지점이요.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거고요.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경고 통신을 했고요. 수차례 했는데도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북한이 지금 포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포사격을 했고요. 지금 오늘 낮에도 12시 반에도 지금 포사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SPC 계열 공장 사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이 네. 2인 1조 근무 규정 네.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어쨌든 한 명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2인 1조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는 아예 작업이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것이 된다든지 여하튼 간에 2인 1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규정이 지켜져야 됐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지금 뭐 공개되어 있는 뭐 SNS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기업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긴 하잖아요. 예, 이 법을 위반한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인 1조 규정 같은 거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크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다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예.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안전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했고 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미흡해 보이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는 안전에 관한 조치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위험 포인트를 못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건의도 듣고 그런 게 같이 처리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라라는 게 중대처벌법 시행령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게 얼마나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했을 거라 보입니다. 근로자의 목소리, 근로자의 여러 가지 인권 다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될 회사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많아야 될 텐데 이 SPC 계열 공장뿐 아니라 지금 푸르밀이라는 회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가나초코, 뭐 비피더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돌연 지금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면서요. 개개인별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노조위원장의 말을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개개인별로 뭐 해고 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공고문 한 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그거 하나로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 근데 거기에도 사업 종료로 돼 있지 이게 폐업도 아니고 청산 절차도 아닙니다.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만 해고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단순간에 회사를 졌습니까? 지금 푸르밀 직원분들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날벼락일 것 같아요. 50일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제 다음 달 말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40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실제로 법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폐업이느냐 아니면 사업의 종료를 한다고 해서 법인이 아예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네. 사업 종료를 하면서 임직원들을 해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법인을 폐업하면 어쨌든 간에 근로계약 상대방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기간이라는 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 반면에 법인이 살아있으면서 사업만 종료하고 임직원들을 해고했다라고 하면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 규정도 있고 그 외에도 별도로 또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이런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들에 대해서 좀 위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푸르밀 측에서는 왜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 종료라고 통보를 한 건가요? 일단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대리점들과 엮여 있는 계약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폐업을 하고 청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푸르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좀 많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산이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하면서도 법인은 유지시키고 또 세금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한 거죠? 일단 지금 사실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뭐 임금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노무사로 보기에도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충분히 좀 더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질 수 있었고 사전에도 가질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적자의 규모도 자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정도의 시간은 가질 수 있어 보였는데 너무 급하게 한 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네, 이거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경영상 해고라는 것은 이건 경영상 해고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절차와 기간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조인데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건 뭐 경영상 뭐 어려운 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인정이 될 것 같죠. 또 두 번째 요건인 그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사업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뭐 신규 인력 뭐 신규 고용을 안 하면서 최대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이것도 지금 전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로는 뭐 기간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게 가장 커 보입니다. 지금 신준호 전 회장인데 전 회장은 올해 푸르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3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당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또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노동부 특정 인원 이상은 노동부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볼 것이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뭐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그리고 뭐 해고 회피에 대한 노력 얼마나 했느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서로 근로가 계약이 맺어 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제 압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이 사실 네. 근로자들이 입증하기가 개인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현 노무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듣습니다. 제주도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갈치잡이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진행됐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함정과 선박 32척 그리고 항공기 4대를 투입해서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이틀째 수색에서는 범위를 동서 45km, 남북으로는 46km 반경 역으로 확대하고 수중 수색을 통해 선실 진입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인 2명과 외국인 2명이 타고 있는 사고 선박은 어제 오전 5시 8분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수화물 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 6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고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한 건데 경찰은 잠적한 마약 공급 총책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버스터미널. 남성 2명이 버스 앞에 붙은 행선지를 확인하더니 수화물센터를 찾아가 들고 있던 검은 가방을 맡깁니다. 잠시 뒤 승무원이 가방을 들고 와 남성들이 바라보던 차량에 싣습니다. 4시간 후 고속버스가 서울에 도착하자 또 다른 남성이 가방을 챙긴 뒤 안에 든 내용물을 허겁지겁 확인합니다.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고 파는 모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1kg에 달하는 필로폰을 거래해온 마약 판매책 21명이 최근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48명까지 검거된 일당만 무려 69명에 달합니다. 마약 판매책들은 지난해 7월부터 8달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1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고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붙잡히더라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점 등을 악용한 겁니다. 마약 판매책들은 대금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으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필로폰 투약자 2명을 붙잡은 뒤 1년 넘게 공급망을 추적한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2,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70g과 대마 160g, 범죄 수익금 2천여만 원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필로폰에서 모텔에서 투약하고 있는 거 2명 긴급 체포한 다음에 이들에게 판매한 판매책들이 누구인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이 전체 69명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마약 판매책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던 핵심 피의자 2명은 잠적한 상황. 경찰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달아난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다른 1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국전력이 계약 기간에 외주업체 공사대금 수천억 원을 묶어둔 채 최대 80%까지 가격을 깎자고 요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한전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한전이 제시한 바뀐 품셈을 그대로 적용해서 공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억 원 대금을 안 주면서 공사비를 많게는 80%까지 깎도록 셈법을 변경하자고 통보한 한국전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람이 전신주에 직접 모르는 방식을 기계로 완전히 대체하는 게 시급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한전이 밝힌 대로 하면 정말 더 안전한지 바뀐 폼새만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전 공법과 비교 시연해봤습니다. 기존 방식인 인력 오름은 크레인으로 변압기를 들어 올려둔 뒤 사람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변압기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전산에 올린 폼샘에 따른 기계 오름에서는 크레인 비용이 빠졌습니다. 작업자가 탄 버킷에 무거운 변압기까지 같이 달아서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한전이 제시한 셈법대로 노동자들이 타는 활선 버킷 차량에 100kV 변압기를 달아봤습니다. 464kg에 육박하는 육중한 변압기에 버킷에 달린 도르래가 덜덜 떨립니다. 결국 버틸 수 없다는 버킷 차량의 경고음이 울리고 작업은 중단됩니다. 100kVA로도 이 정도인데 한전의 새 폼샘은 500kg 넘는 150kVA 변압기까지 버킷에 달도록 하고 무게와 관계없이 돈을 똑같이 줍니다. 차량 전도나 크레인 파손이 우려돼 실제 고중량 변압기 작업 때는 폼샘에 없는 크레인을 별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전선이 복잡한 곳에서는 차량 동원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한전 폼샘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바퀴 트럭이 마음대로 변압기를 견인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많고. 숙련도 차이도 무시됐습니다. 자칫하면 감전되는 업무 특성상 최소 3년은 일한 숙련공들이 활선 자격을 딴 뒤에 고소 차량에 올라서 작업해왔습니다. 갓 배전 자격을 딴 노동자와는 크게는 2배 넘게 임금 차이가 납니다. 한전의 새 폼샘에는 작업을 배전 노동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들이 문제 제기했더니 20시간 교육과 자격 시험만 거치면 배전공이 올라가 작업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오히려 안전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5년 된 제가 판단해도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숙련된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고합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진이 한전에 문의했더니 크레인 경비가 빠진 것은 시스템상 오류일 뿐 크레인 투입을 전제로 새 폼샘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을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로 공사비가 계산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안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면서 정작 공사비를 깎겠다는 한전의 계획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보복 범죄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 초기부터 잠정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잠정 조치를 거부할 경우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스토킹이 없더라도 이른바 지인 능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바람결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가을은 더욱 무르익고 있습니다. 서울 억새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 하늘공원은 완연한 가을 기운이 가득한데요. 드넓게 펼쳐진 은빛 억새뿐만 아니라 화사한 코스모스부터 그리고 핑크 뮬리까지 시민들은 다양한 가을의 매력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날이 크게 춥지 않지만 해가 지고 나면 공기가 금세 쌀쌀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4도, 대구는 5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물러나며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19도, 광주 22도, 대구는 21도 등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에는 날이 다시 쌀쌀해지겠고요. 연일 맑은 날씨가 펼쳐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들의 단풍색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산 등 강원도 산들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알록달록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그 밖의 산들도 하나둘씩 단풍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단풍 나들이 계획 세우셔서 가을 정취를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검찰의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 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새 시간도 밝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